역시 이재명 대통령은 달랐습니다. 일본 순방을 마치자마자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청와대가 이르면 이번 주 참모진 개편을 단행한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번 인선 단순히 빈자리를 채우는 수준이 아닙니다. 판을 통째로 흔들겠다는 청와대의 의중이 읽히는 그야말로 초대박 인선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정무라인의 전면 교체입니다. 우상호 수석이 강원도지사 출마가 유력한 가운데 정무수석의 홍익표, 정무비서관의 고용진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전임자들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물러나는 자리에 이들이 온다는 건 정권의 체질 자체를 바꾸겠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홍익표가 어떤 인물입니까? 삼선 의원의 원내대표까지 지낸 중량감 있는 인사입니다. 특히 야당 시절 날카로운 공격수 역할을 자처하며 험지 출마까지 마다치 않았던 사람입니다. 지금 정권에 필요한 정무수석은 적당히 말로 때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싸울 때 피하지 않고 개파나 다음 공천 눈치 보지 않으며 판을 정리할 수 있는 홍익표 같은 인물이 완벽한 적임자인 겁니다. 하지만 정무라인이 이렇게 강경하게 바뀌는 상황에서 여전히 불안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민정라인입니다. 현재 여권에서는 민정수석 봉욱이 검찰 권력을 되살리고 있다는 날선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검찰개혁 자문위원 6명이 집단 사퇴한 배경을 보십시오. 그들은 중수청 설계 과정에서 봉욱 수석이 법률가 주도의 이원 조직을 고집하며 검찰 권력을 사실상 연장하려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대다수가 반대했음에도 대통령의 뜻인 양 밀어붙였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개혁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검찰의 숨통을 틔워주는 꼴이니 자문위원들이 해체되어야 할 검찰을 오히려 되살리고 있다며 짐을 싼 것입니다. 민정수석은 중립을 지키는 자리가 아니라 권력의 개혁 의지를 구현하는 자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대원칙으로 삼고 있는데 정작 민정수석이 개혁 진영과 충돌하며 검찰 편을 든다면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심각한 노선 이탈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서는 최강욱이라는 이름이 다시 소환되고 있습니다. 검찰 권력의 실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직접 몸으로 부딪혀 싸워본 인물이 민정수석을 맡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필요한 건 온건한 타협이 아니라 확실하게 책임지고 끝까지 밀어붙일 결단력입니다. 이번 참모진 개편은 정권이 나아갈 방향을 다시 설정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정무라인은 전투형으로 재편하고 지지부진했던 개혁은 더 확실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의지입니다. 개혁은 결국 사람을 통해 완성되는 법입니다. 최강욱 전 의원의 윤석열 구형과 관련된 영상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안 수사권 폐지가 원칙이다. 굉장히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기자들이 정성호 장관에게 또 물어봤습니다. 네. 보안 수사권 관련해 가지고 총리가 폐지가 원칙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입장이냐고 물어봤어요. 출근길에? 출근길을 물어봐 버렸어. 네.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함께 보시죠. 이번 공소청 법안에는 보안 수사에 관련된 조항이 단 하나도 없어요. 갑자기 보안 수사 문제가 쟁점이 됐는데 지금은 공수청과 중수청을 어떻게 조직하고 일단 출범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런 게 쟁점이에요. 국무총리가 보안수사권 폐지가 원칙이다 이렇게 좀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그 취지는 총리가 어떤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지 잘 모르겠고요. 다만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악이라기보다도 대통령께서 출국하시면서 수기를 했으면 좋겠다. 네, 좀 심사숙고하면서 여러 의견들을 잘 들어갖고 논의해달라고 하는 취지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국회에서 우리 당뿐만 아니라 어떤 게 국민을 위한 가장 좋은 제도인지 이런 건 이제 논의를 좀 잘 해봐야겠죠. 네. 야, 총리와 장관의 온도차가 굉장히 뭔가 커 보이거든요. 저는 그렇거든요. 일단 네. 그 대통령이 그 정상회담을 위해서 순방 중이신데 저런 메시지를 내셨다라고 하는 거는 이 상황이 되게 중대하다고 지금 인식하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대통령 입장에서요? 예, 그리고 예. 이 정부 제출 법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수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담겨 있다고 느낍니다. 네. 총리가 말씀하신 거에서 제가 좀 불만이 있는데 보안수사권은 폐지가 원칙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보안수사권은 폐지되어야 합니다가 아니에요. 폐지가 원칙이라고 했어요. 폐지가 원칙이라는 얘기는 당연히 원칙이지. 그러면 그동안에 여기에 따라붙을 수 있는 말이 모든 원칙에는 예외가 있습니다라는 말이 따라붙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석이 되나? 그리고 그동안의 수기를
총리를 중심으로 하라고 했잖아요. 그 네. 전에도 말씀했어요 대통령이. 네. 네. 그걸 지금 와가지고 또 수기하겠다. 누구랑 수기할 건데? 수기를 위해서 자문위원회도 만들어 놓고 그 검찰개혁 추진단에 다 있었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줄줄이 얘기하잖아요. 우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우리가 낸 의견도 아닌데 이렇게 발표해버렸더라. 그리고 사퇴하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수정할 수 있을지,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저는 그 설명을 꼭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방금 말씀하신 부분만 잠깐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이 정부 법안을 넘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검찰개혁 추진단 자문위원들이 크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총 16명 중에 6명이 이제 반발하면서 사의를 표했는데 일단 반발 내용 잠깐 짧게 몇 가지만 좀 볼까요? 네, 서보학 교수 같은 경우는 정부가 발표한 법안 내용은 자문위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네. 앞으로 자문위가 보완 수사권 논의를 이어갈 텐데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건 큰 의미가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김필성 변호사도 지금 나온 안은 개혁 추진단 자문위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대로 가면 검찰은 개혁은커녕 오히려 더 강한 권력을 쥐게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우리 최강욱 변호사가 생각보다 좀 발언이 세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너무 세갖고. 제 옆에서 막 열기가 막 내가 굉장히 좀 다운을 해야 될 것 같아. 우리 청와대 정무비서관님. 네. 지금 총리의 메시지와 법무부 장관의 메시지에는 온도차가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요. 우리 정무적으로 정무비서관님이 정리를 좀 한번 해주시죠. 사실 뭐 우리가 검찰 개혁에 있어서 빼놓지 않고 생각해야 될 게 과거 노무현 대통령과 검사와의 대화일 겁니다. 그 전에 네. 강금실 장관을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고 그렇습니다. 검찰의 인사에 있어서 기수를 파괴하고 네. 그런 인사에 대해서 검찰들이 반발을 했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아니 이건 대통령의 고유 인사권인데 왜 검찰이 이러지 그러면서 그렇지만 대화를 하자. 그리고 이 검찰과의 대화가 아닌 국민과의 대화를 아마 그게 대통령이 국민과 대화의 생중계를 한 첫 케이스는 아니겠지만 네. 국민과의 대화를 생중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검찰 내부에 강고한 뭐 카르텔이라고 표현할까요? 기득권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걸 대통령도 깨기 힘드니까 국민과 함께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었던 거 아닙니까? 네. 저는 이 검찰 문제를 생각할 때마다 그 장면이 떠올라요. 네. 그만큼 어려운 과제인 거죠. 어려워요. 어려운 과제입니다. 예, 어렵죠. 지금 이제 정성호 장관님하고 김인수 총리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작년 8월에 정청래 지도부와 대통령과 청와대 만찬에서 이루어진 합의 내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수사와 기소는 완전히 분리한다. 네. 그리고 이번 정기국회 정부조직법 개정할 때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분리를 반영한다. 네. 그리고 보안 수사권을 비롯한 뭐 그건 아니었지만 나머지는 정부가 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가 심의를 통해서 통과시킨다. 네. 이게 이제 그때 합의된 네. 큰 그 로드맵이에요. 그렇습니다. 아마 정성호 장관님은 그 로드맵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네. 국무총리님은 그때 그 로드맵이지만 지금 지지자들의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이 너무 뜨거우니 네. 좀 더 우리가 진지하게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다를 수 있는데 또 다른 면에서 보면 뭐 같은 산을 두고 약간의 두루뭉술한 장점을 쓰시는데 제가 그거 하나 그럼 여쭤볼게요. 뭐 정무비서관님이 아실지 모르실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이분 분야는 저희 수석실 소관은 아니죠. 아니죠. 네. 그래서 답을 안 하셔도 되고 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공소청에 보안 수사권을 둬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건 맞아요? 아니면은 그런 생각도 없고 지금 줄지 말지 그거를 좀 같이 이야기하자는 입장이에요. 아니면 좀 두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그 문제 관련해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서 네. 정리하자라는 입장이죠. 아니, 근데 그건 이번에는 저기 이제 공소청 투수법 그 형사소송법을 개정 안 하고 어떻게 됩니까? 그건 해야죠. 해야 되는데 일단 그 생각이 제가 궁금해가지고 개인 생각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아마 이 자문위에서도 보안 수사권은 논의가 아직은 덜 된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법안 올라온 것도 공소청, 주중청 설치에 관한 네. 법률만 올라와 있는 거고 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안 올라와 있는데 예. 이제 왜 우리- 같이 안 했어요? 그리고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작년 짝꿍인데. 8월에 큰 이제 로드맵 합의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 그- 부분을 아니 정무비서관님 그렇게 말씀해 주실 수밖에 없는데 아, 네. 제가 보기에 이 내용도 문제지만 제일 심각한 거는 네. 검찰 출신들이 침대 축구에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검찰 10월 달까지 출신. 출범을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왜 빼고 했냐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맞아요. 네. 시간이 더 걸리죠. 형사소송법을 빼놔야지. 아, 침대 축구다. 네. 그리고 이런 식의 쟁점을 던져놔야지 시간이 또 가죠. 이거를 저는 걱정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자, 그러면은 침대 축구라면 침대 축구로 얻고 싶은 건 뭐예요? 이게 지연되면은 바로 이제 선거 오잖아요. 예, 지방선거 6월에. 네, 지방선거 전까지 선거가 가까우면 가까워질수록 당에서는 관심이 떨어지거든요. 선거에 집중해야 돼요. 뭐 그건 맞겠죠. 그러면 국회 논의도 지연된다고요. 네. 그게 1차적인 목표고. 아니 그럼 검찰청 폐지법 네. 이미 그거 다 의결까지 끝난 건데 네. 그 10월에 그 시행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무조건 이거 시행해야 만약에 되죠. 정리 안 되면은 그 법도 이제 다시 바꿔야 돼요. 그렇죠. 아니 그렇게 돼도 상관없지. 검찰만 유지하면 되니까 이자들의 입장에서는 침대 축구가 성공하면 아, 그다음에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또 하나는 과거 정치 검찰의 수법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이 쟁점을 부각시켜 시끄럽게 해가지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할 수도 있어요. 선거 앞에마다 정치 검찰이 하던 수법이야 이게. 저는 그게 걱정인 거예요. 그리고 정확 구체적으로 어떤 선거를 앞두고 선거를- 지방선거는 사실 검찰개혁이 쟁점이 되면 안 되는 선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검찰개혁이 쟁점이 되고 이런 애 저런 애 지금 법이 잘 됐네 잘못됐네 보안수사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아, 그러네.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 분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아, 맞습니다. 네. 그걸 노리는 거예요. 지금도 댓글이 안 좋아요. 아까 이제 우리 김병욱 비서관님 노무현 대통령의 검사가 제가 말씀하셨는데 모든 국민들이 다 기억하고 있어요. 22년 전이에요. 23년 전이에요. 네. 23년 동안 우리가 지켜봤어요. 이것들이 어떻게 집단적으로 움직이고 어떻게 준동하는지. 네. 근데 지금 와가지고 또 그 수법을 똑같이 쓰고 있고 예전에 했던 방식을 그대로 하고 있는데 이게 또 발표되고 있다는 게 저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생각했던 이들의 침대 축구 수법이 고스란히 또 먹히고 있고 이게 만약에 이게 통과가 안 되고 그냥 가잖아요. 형사소송법을 개정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우리는 다 수사할 수 있다 하면서 다시 또 할 거예요. 아, 실제로 지금 형사소송법에는 보안 수사권을 아 그럼 다 할 수 있다니까. 그 들어가 네, 있으니까 네. 지금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걸 구성됐을 때부터 자문위원들도 마찬가지고 바깥에서도 형사소송법 개정을 같이 논의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했었습니다. 안 한 게 아니에요. 이들의 이제 과잉 수사 같은 경우는 이제 구대 범죄를 수사하게 되면은 이들도 이제 견제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과잉 수사 같은 경우에는 공소청의 영장 청구권이나 기소권으로 견제가 됩니다. 네. 과잉 수사는. 그러니까 요 얘기는 뭐 할 필요가 없어. 과잉 수사는 견제가 되고. 견제가 완전히 되지. 네. 자, 그런데 중수청과 경찰의 부실 수사 문제가 남게 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자기 편이라고 생각할 때 덮어주는 경우 부실 수사. 네. 이거에 대한 견제. 박은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킥스로 검찰이 들여다보면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견제를 보안 수사권으로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거든. 봉욱 뭐 이런 사람들은. 아. 그러면 그 부실 수사에 대한 견제는 어떤 제도로 막을 수가 있는 겁니까? 보안 수사로 그걸 막을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의 생각은 뭐냐면 지금의 구조를 그대로 전제로 했을 때에나 조금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검경이 완전히 따로 놀고 아 우리가 더 높은데 갖고 와봐 내가 검사할게 네. 이런 발상이거든요 지금.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설계하고 있었던 수사제도 형사사법제도의 변화는 기본적으로 정치검찰이 그 주어진 막강한 권한을 활용해가지고 해왔던 그 나쁜 짓 이거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자는 거에서 지금 나온 거예요. 네. 그러면 원칙적으로 그 말아먹을 가능성이 있죠. 공소청이 말아먹는 거는 저기 공수처가 수사하면 되고요. 경찰이 말아먹는 거는 중수청이나 공소청이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견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네. 근본적으로는 그걸 보안 수사의 문제로 해결할 게 아니라 수사기관의 상호 감시 견제로 해결해야 될 문제 네. 이거니와 첫 번째 장치고. 예, 또 하나 이게 기술적으로는 박은정 의원 얘기처럼 킥스를 처음부터 열어서 이거를 공소청과 수사기관이 처음부터 협조하고 협의하면서 가도록 하면 네. 거기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당연히 확 줄어들죠. 뭐 그렇겠죠. 지금은 검찰 몰래
경찰이 수사해가지고 말아먹는 거는 우리가 가서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이 말을 하는 건데 네. 경찰 몰래 할 수 없게 만들면 되잖아. 아, 투명하게. 네. 그렇게 해서 얼마든지 대안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 중수청하고 국수본이 장기적으로 결탁할 수도 있어요. 자기들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면서 예를 들어서 행안부 장관 밑에 있으니까 위험하네. 장관 이상민 같은 놈이 있으면 야 함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지. 이제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거 위험합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중요하고요. 네. 그 상황에서 지금 하나 제도적으로 바뀌는 거는 중수청의 수사관은 파면시킬 수 있죠. 검사는 징계제도에 파면 자체가 없었잖아요. 탄핵을 했어야 되잖아. 네. 근데 지금은 그게 가능하니까 징계제도로도 징계제도도 견제할 수 있고, 가능하고. 그다음에 감사원도 그간에는 수사 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는 없지만 수사 과정에서 벌어지는 각종 인권 침해나 나쁜 짓들 있잖아요. 그건 감사원이 감사를 해야 되거든. 권한이 있고. 근데 안 했거든요. 네. 쫄아가지고. 아, 그걸 해야 쫄아서? 됩니다. 예. 아. 감사원이 해야 되고 국민권익위원회도 사람들이 그냥 김건희 가방 때문에 알게 됐지 잘 몰랐는데 맞아요. 권익위원회도 기본적으로 부패 행위에 대한 감시와 조사권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니 우리나라에서 부패한 집단으로 따지면 검찰 능가할 데가 잘 없잖아. 네. 그런 권한들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해야죠. 전 국민이 숨을 죽이고 지켜본 윤석열의 특수 공무집행 방해 1심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판결이 아니라 국민을 향한 조롱입니다. 징역 5년, 검찰 구형의 딱 절반만 때리는 그 해묵은 관행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반복됐습니다. 여러분, 윤석열이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총을 든 경호처 병력을 앞세워 국가 수사기관의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무력으로 막아 세운 자입니다. 비상계엄이라는 헌정 파괴의 흐름 속에서 헌법이 설계한 최후의 권력 통제 장치를 제멋대로 박살낸 인물입니다. 그런데 고작 5년이라고요? 당장 떠오르는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사건은 징역 4년이었습니다. 대학 입시 서류 위조 혐의에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양형 기준보다 높은 형량을 때렸던 사법부입니다. 그런데 총칼을 동원해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킨 죄가 표창장 위조와 고작 1년 차이라는 게 여러분은 납득이 가십니까? 이건 사법부가 국가 범죄와 개인 비리를 같은 선상에 놓고 있다는 고백이나 다름없습니다. 더 가관인 건 재판부의 양형 이유입니다.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요? 이 문장 하나로 사법부는 스스로 사망 선고를 내린 겁니다. 윤석열이 왜 초범입니까?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처벌받지 않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정점이었던 검찰총장 그리고 대통령, 그 철갑을 두른 권력 아래서 처벌을 피해왔던 세월을 두고 초범이라며 형을 깎아주는 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결국 권력을 쥐고 저지른 범죄는 죄로 치지 않겠다는 법조 카르텔의 선언 아닙니까? 사법부는 이번 사건을 내란 죄와 분리해서 보겠다고 합니다. 전형적인 면죄부 기술입니다. 국무회의 절차 파괴, 사후 문서 조작, 증거 인멸, 그리고 체포 방해까지. 이 모든 것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하나의 거대한 범죄 흐름입니다. 그런데도 꼬리만 뚝 떼어 판단하는 것은 결국 전직 대통령 감형 코스를 밟아주겠다는 노골적인 의도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서영교 의원 등이 추진하는 윤석열 사면금지법이 시급한 겁니다. 헌정 파괴범에게는 가석방도 사면도 없는 별도의 처벌 체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몇 년 살다 나오면 그만이라는 썩은 권력의 계산법을 박살낼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확실해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조이대 체제의 사법부는 여전히 권력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경심에겐 엄격했던 법의 잣대가 윤석열 앞에선 한없이 흐물거립니다. 사법부가 배제된 개혁은 없다며 특권을 유지하려는 판사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의 법치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물론 오늘의 이 비상식적인 판결이 끝은 아닙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윤석열 앞에는 아직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위증, 정치자금법 위반 등 무거운 혐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특히 내란죄는 이미 사형이 구형된 상태입니다. 사법부는 스스로 신뢰를 버렸습니다. 정의의 기준을 무너뜨렸고 국민의 법 감정을 배신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은 잊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사법부가 권력자의 편에 서서 내린 이 부끄러운 기록을 역사가 어떻게 심판하는지 우리는 끝까지 지켜보고 싸울 것입니다. 자, 하나하나 좀 짚어봐야 될 텐데 뭐 우리가 흔히 그냥 방송에서 얘기할 때 체포방해 혐의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혐의가 여러 가지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동시에 네. 체포방해 내용이 있었고 그 사후에 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국무위원들의 심의
혐의를 방해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비화폰 통화 기록 삭제했다는 내용도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외신 상대에 그 허위 공보 활동을 했다라는 내용 등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쭉 설명을 했어요. 시작하면서 동시에 이 내란 사건의 첫 판단이기 때문에 이게 뭐 유죄냐 무죄냐, 그리고 유죄냐 무죄냐에서 유죄가 된다면 또 어느 정도의 형이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것이기 때문에요. 일단 내란이라는 게 얼마나 위법한 것인지도 백대현 판사가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계엄 절차를 경시했다는 내용이 있는 거고, 또 이게 체포방해 관련해서는 경호처를 사병화했다라는 부분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왔는데 마지막 주문에서 훅 꺾이는 느낌이었어요. 한국말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 그러니까 결론이 중요하다. 지금 결론이 이게 마음에 안 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너무 실망했고 지금 정말 짜증난다라고 말씀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약간 도화선 역할을 한 거는 아무래도 5년이라는 구형의 절반밖에 이제 미치지 않는, 그리고 백대현 부장이 읽었을 때 그 여러 잘못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줬거든요. 예. 그러면 거기에 무게에 상응하는 이 수치가 아니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또 1차적으로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양형으로 이제 참작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내란에 그러면 이 동정정가가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아마 이거는 뭐 기계적으로 저희가 양형에 유리한 요소는 이제 적시를 하는데, 초범이면 초범, 동정정가가 없으면 없는 점을 이제 써서 이 부장이 좀 쓴 이제 기계적인 뭐 이런 부분은 있는 걸로 보인다는 점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지금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양형을 감형하는 그 기준 내용으로 초범임을 들었어요. 내란의 초범 재범이 있습니까? 아, 여기서 말하는 초범은 뭐 내란을 2번 저질렀냐, 뭐 과거에 그런 범죄가 있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 인생을 통틀어서 죄를 지은 것이 없다. 그러니까 전과가 없다. 네, 형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제 이걸 말하는 거고요. 그때 피고인의 나이를 고려한다. 예. 피고인의 성향을 고려한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고려한다. 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한다. 이렇게 예. 쭉 열거를 했잖아요. 그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붙이는 그런 약간 그 관용적인 어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람에 대해서 성향을 고려한다는 건데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한의 원래 평상시 성향으로 보면 성격이 급하다. 뭐 이런 예를 거예요? 들면 피고인이 좀 어리석다, 바보다. 바보다 이런 판단을 내리게 된 그 경위에 이르기까지 되게 어리석은 판단을 했고 잘못 받아들였다. 자기 혼자 이렇게 정말 떼쓰는 5살짜리 어린아이인 것처럼 이렇게 상황 판단을 못하는 모질이다. 결국 이제 그 말이 소실은 좀 들어간 거고 그런 걸 고려한다면 합리적이고 아주 이성적인 판단에 행해진 건 아닌 것 같다. 예. 이제 그런 걸 사실 이제 넣는 건데 현실적으로는 뭐 그렇다고 해서 판사가 꼭 그런 말을 쓰고 싶었던 건 아니고 성향이나 이런 얘기는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관용 어구다. 전체적으로 장량 감경 같은 걸 해주려고 할 때 양형 참작사를 고려할 때 쓰는 말이니까 뭐 초범이라고 했다고 해서 그 뭐 내란을 2번 저지르냐 이런 말을 하고는 연결을 시키지 않으셔도 지금 됩니다. 뭐 댓글 반응들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네네. 일단 그 분노의 댓글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범이라 봐준다고라는 부분에서 분노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판사들, 당신들 때문에 권력 잡고서 내란 한 번은 할만하다고 처음으로 생각이 든다. 어이가 없다. 보통 사귀죄도 몇 년은 나오더라. 그리고 김경수, 조국한테는 쉽게 유죄 판결하면서 내란 수괴의 체포방해가 고작 5년이라니 이런 것들이 있고요. 경호처를 사병으로 동원해서 영장 집행을 막았어도 이게 국민 법감정이랑 맞을 수가 없음. 노조 아저씨들이 노조 사무실 압수수색 막아보겠다고 스크럼 짜고 30분 버틴 거랑 경호처 요원들한테 총기 들려서 공수처 검사 겁박한 거랑 법적으로 같다고 해도 우리가 느끼기에는 천차만별 아니겠느냐라는 내용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법잘할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라는 특수지위에서 주도적으로 일으킨 범행이면 당연히 가중처벌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질문도 있었고요. 또 윤석열 측이 항소하겠지만 2심에서는 확실히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신중론들도 있어요. 특검에서 체포방해 혐의로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비화폰 증거인멸 등등으로 해서 징역 3년, 선포문 사후 작성 관련해서 징역 2년, 도합 10년을 선고해달라고 한 부분,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가 한 선고는 정상적인 선고로 보인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 선고 줄줄이 또 나올 거니 기다려 봅시다. 그리고 교화 가능성이나 초범이냐 재범이냐 여기서 크게 갈려서 다만 이 사안은 애초에 재범이 불가능한 부분인데 초범이라 꺾은 것, 그냥 그것이 좀 아쉬울 뿐, 이런 식의 반응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있습니다. 일단 우리 김환 기자는 제일 첫 인상은 뭐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부분에서 법 감정을 고려하면 윤석열이 지금 현재 확정된 재판이 8개인가 그럴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 받아야 되는 게. 그러면 이제 판사가 너는 앞으로 줄줄이 유죄가 나온다. 그리고 넌 이미 사형을 구형받았다. 그러니까 이 재판에서 우리가 뭐 어떤 형을 주더라도 너한테 별로 실익은 없다. 예. 근데 너의 행위를 감안해서 뭐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똑같은 형량이어도 받아들이는 게 좀 달랐을 텐데.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지금 얘기한 대로 뭐 우리가 다 무슨 법을 잘 알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뭐 초범이라서 봐주는 거야? 뭐 이런 이제 단어들이 나오니까 그게 이제 그 꽂히는 변호사님들이나 거죠. 이제 법정에 드나드는 입장에서는 관용적 표현이라는 걸 알지만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야 이거 내란하고 그렇게 관절을 요새화해서 무슨 남미의 마약 수장처럼 버텼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5년밖에 안 나오냐 뭐 이런 이제 거를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게 약간 아까 이제 장미 변호사도 말씀하신 것처럼 야 그 재판부는 좀 믿을만한 것 같아 되게 단호하게 진행하는 것 같아 막 이러니까 좀 기대치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첫 번째로 내려지는 이제 말하자면 그 선고라는 상징성도 있고 근데 이제 그거에 좀 반하는 그러니까 결과는 맞는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사실 이제 뭐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가뜩이나 윤석열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내란 재판이 1년이나 지연되고 뭐 거기 나와서 별의별 궤변을 다 늘어놓아도 제지도 안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법 앞에 평등하지가 않다. 우리가 재판받는 게 어떤 피의자가 사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렇게 나오면 이제 그런 뭐 이 사람들의 어떤 심중 이런 게 좀 더 강화되지 않을까. 그러나 아직도 확정된 것만 7개의 선고를 더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 건도 지금 1심인 것이고요. 네. 예. 이게 근데 뭐 2심 가서 이 재판과 관련된 내용이 더 세게 형량이 나올 거다. 이거는 사실 기대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은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제 확인해야 될 거는 형량보다도 실제 이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보는 게 그렇죠. 중요해요. 이제 무죄를 인정한 부분이 있고 유죄를 인정한 그렇습니다. 부분이 예.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무죄로 한 건 예를 들면은 뭐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 이런 등등 중에서 이 사람이 이제 뭐 자기가 자발적으로 뭔가 했다기보다는 뭐 강희구 실장이 뭐 알아서 뭐 파쇄하고 이런 절차적인 거 예. 자기네끼리 알아서 한 것도 좀 있다 뭐 이제 이런 식의 얘기였던 것 같고 그거보다 중요한 게 이거예요. 윤석열 씨가 계속해서 체포방해 같은 거를 그때 공수처에서 했을 때 주장한 내용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이제 포인트를 봐야 될 게 공수처는 수사 권한이 없는 집단이었다. 이제 이런 주장을 계속해서 했었었고요. 예. 그 집단에서 신청한 영장을 발부해준 서울 서부지방법원의 영장 발부가 잘못되었다. 그렇죠. 나는 그래서 이 체포영장 발부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서 내가 대통령으로서 나를 보호해야 되는 이런 사람들에게 나를 보호하려고 한 것뿐이다. 이게 이제 핵심이잖아요.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서부지방법원이나 공수처에서 했던 여러 가지 기본적인 그런 범죄 사실과 관련된 수사는 문제가 있으니 앞으로 내란 우두머리죄 등등등도 전부 다 공소 기각돼야 된다. 이런 윤석열 주장을 측의 꾸준한 주장이었죠. 윤석열이 계속 예. 했었잖아요. 예. 그 부분을 이번에 이 재판부에서 그거 아니야. 네 말이 박살을 냈죠, 그 틀렸어라고 부분. 예. 정확히 얘기를 해줬다는 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되고 그 당시에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면서 자기네들이 내세웠던 그 주장들이 하나도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를 이번에 이 백대원 부장이 다 전부 다 적법한 절차에 거쳐서 마련되었던 것이고 예. 니네들이 한 거는 전부 다 말도 안 되는 거였어. 이걸 이번에 인정해 줬다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첫 선고기 때문에 더 가치가 네.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판사들도 이 건과 관련된 이렇게 적법성, 위법성과 관련해 가지고 얘기 나올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많은 분들이 우리 쪽에서 예를 들면 이거 당연히 유죄 나오고 뭐 세게 나와야 된다 그러면 한쪽에서는 자기네들끼리 정치 승리하느라고 이거는 무죄예요. 이건 공소기각이에요. 이런 얘기 많이 했었었는데 결국 그런 주장들은 전부 다 자기네 편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혹은 내지는 자기네 편들의 코인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해놓은 거짓말이었다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께서 5년이라고 하는 거 저도 사실은 그 형량이 너무 싸다고 생각하지만 약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보다도 그 사건 이면에는 본질인 유죄를 인정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보시는 게 훨씬 낫다. 지금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오늘 우리 노영희 변호사, 장유미 변호사 두 분의 법률가의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야 될 네. 것으로 보입니다. 제법 긴 시간 동안 이제 각각의 혐의들에 대해서 짚었고요. 백대원 판사가 그러니까 대부분 그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걸 이제 법률 용어로는 일부 유죄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맞습니다. 있고요. 무죄가 나온 거는 지금 정확하게 무죄 나온 건 하나예요. 그러니까 외신을 상대로 해서 허위 공보 활동했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특검에서 기소했던 내용 중에 이 내용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무죄로 봤습니다. 네. 그리고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했다라는 부분 작성한 것 자체가 이게 허위 공문서임은 인정을 했어요.
다만 그 이후에 뭐 파쇄하고 이랬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강희구 부속실장 등이 이제 주도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에 대해서는 이제 무죄 부분을 또 인정을 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대부분 유죄로 인정이 됐고 말씀하신 공수처의 수사 권한이라든지 그리고 체포 방해를 했던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경호 인력들을 이제 사병처럼 썼던 부분이라든지 여기에 이제 더해서 비화폰 통화 기록 삭제했던 내용이라든지 다 유죄로 인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 좀 쪼개서 볼 필요가 네. 있을 것 같아요. 앞서 잠시 언급해 주셨지만 공수처의 수사 권한 네, 맞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의 영장 청구와 서부지법에서의 영장 발부 이 맞습니다. 모든 것들을 합법하다라고 본 거죠. 이게 이 대전제에 대해서 이걸 넘어야 이 실체 판단, 죄가 있는지 없는지. 왜냐하면 수사 건이 없는 곳에서 시작했고 촉발됐다라고 하면 실체로까지 판단도 못하는 거니까요. 사실 윤석열 측은 그 부분을 흔들고 싶었던 그러니까 거 엄청 아니에요? 그랬던 네. 거죠. 왜냐하면 내란에 대해서 공수처법을 보면 공수처에는 그걸 수사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다라는 게 이제 주요 골자였고 예. 다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수사하다가 그거는 공수처법에 공수처가 수사